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후회 없는 금융권 취업을 도와드리고 취업 전략과 직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는 CDC 취업 캠퍼스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부동산 기업의 대표분을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소통과 이해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 부동산 기업에서 이제 AM이라는 포지션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명을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AM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동산 기업에서 이제 자산을 이제 매입을 한 다음에 그 자산을 잘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업무를 하는 그 직종을 AM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외견상으로 인상도 굉장히 좋으시고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그분을 좀 채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부동산 기업의 대표께서 이제 계속 몇 번에 이제 인터뷰를 하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이분이 약간 좀 원리 원칙을 굉장히 고수하고 약간 나쁜 말로 하면 고지식하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어서 살짝 걱정을 하게 되었었는데, 외부로부터 그분의 이제 업무에 대한 평가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이제 원칙을 강조하고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분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부동산 기업에서 어떠한 건물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매입하면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차주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불편 사항을 들어드리고 이제 가끔은 또 서로 협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한데요. 처음에 채용하고자 했던 이제 외견상으로도 멋있고 이제 아는 것도 많았던 그 후보가 굉장히 원칙만을 고수하다 보니까 차주분들하고 불협화음이 굉장히 생기고 다툼도 많고, 차주분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들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원칙만을 굉장히 강조해서 차주분들이 내가 일반 로봇하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불만을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분을 좀 안타깝지만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기업에 있어서 물론 원칙을 고수하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현장의 업무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그 현장에서 같이 맞부딪히는 분들과 불만이라든가 그분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귀도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물론 이제 스펙 쌓고 자격증 준비하시고 여러모로 힘드실 텐데, 물론 이제 그런 공부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만 원래 이제 태도라는 거는 바뀌기 어렵기도 하지만요, 소통이라든가 남을 이해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생활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마음을 열어 듣기도 하고 타인들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보면서 그러한 성향들을 좀 더 일상생활에서 고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더 소통 말로 요즘에 소통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좀 더 태도를 바꿔가면서 발전하는 모습으로 기업에서도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기쁘게도 여러분들 드디어 제 강의에 관심을 갖고 메일이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2시간 정도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끝단에 디벨로퍼라는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디벨로퍼는 무엇을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디벨로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요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디벨로퍼는 어떤 전공을 해야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디벨로퍼의 전공에는 제한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디벨로퍼의 전공이라기보다도 디벨로퍼가 어떠한 그 경력을 거쳐서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쉽게는 건설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뭐 도시공학, 도시계획, 뭐 지리학과 그런 그 부분에 그 전공을 한 다음에 건설 회사에 가서 대부분 이제 그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디벨로퍼의 꿈을 갖게 되거나 그쪽으로 경력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업무를 하시다가 금융에 대한 지식을 좀 더 같이 겸비하셔서 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경영학과나 상경 계열이라든가 그런 데를 이제 그 졸업하셔가지고 그 건설 회사라든가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가셔가지고 경력을 쌓으시다가 가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는 이제 어떤 경우는 금융회사에서 부동산 이제 투자를 담당을 하다가 본인이 현장 업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개발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개발 회사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꼭 부동산 쪽에 전공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런 그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뭐 감정평가사라든가 공인중개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취득을 해서 그 업무를 좀 배우고 실무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숙지하신 다음에 경력을 쌓아가시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벨로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신다면은 그 해외에 있는 디벨로퍼들의 그런 활동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개발을 어떠한 형식으로 했다든지 하는 케이스를 찾아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디벨로퍼가 되려면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라는 그 어느 정도가 참 이게 저희가 답변을 하기가 늘 어려운데 항상 토익 점수, 토플 점수에 항상 굉장히 점수 취득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었었는데요. 뭐 가장 궁금한 거는 영어를 잘해야 되느냐 그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당장에 영어가 딱 필요하지는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영어가 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들 좀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려면은요. 해외 투자가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해외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문서로 된 그런 것들이 문서라든지 아니면 계약서라든지 그런 상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충분히 잘 하지 못하면은 그런 큰 프로젝트에 포함이 돼서 일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 같은 외국계 부동산 개발 회사에 취업을 하시려면은 당연히 영어는 가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금융팀 같은 경우는 해외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주로 전화를 하시거나 그런 이제 일들도 많아서 딱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의 점수가 필요한 영어의 공인된 실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준비된 영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말하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어떤 읽는 능력이라든가 또 메일도 참 보내야 되기 때문에 메일 쓰기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요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어 자체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를 이제 요구하는 건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영어를 사실 문법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구사하거나 아니면은 뭐 발음이 너무 좋으신 분도 아니고 정말 한국에서만 공부하신 분인데 그때 업무에 지장이 없을 만큼 영어를 구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좀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 항상 전공 관련 용어들은 이제 익히기가 편하고 항상 익숙한 것이다 보니까 분위기 파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빨리 숙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은요. 제가 외부 활동을 좋아합니다. 저 같은 성격인 사람은 디벨로퍼가 잘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잘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디벨로퍼의 경우에는요, 단순히 외부 활동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그런 전반적인 것들 현장을 통해서 많은 그 접촉이 있고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디벨로퍼의 업무라는 것이 처음에 토지에 관련된 뭐 매입, 인허가 문제부터 전반적인 기획과 분양 업무까지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 앉아서 기획하고 어떤 계획안을 짜는 꼼꼼한 업무도 잘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내부에서 항상 나는 분석하고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항상 나한테는 잘 맞는다, 나 외부 활동 좋아하지 않는다는 분보다는 외부 활동에서 그런 업무들을 하는 거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적합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활동적인 분들에게도 잘 맞는 그런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케이스별 그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은 사례를 통해서 아, 내가 더 디벨로퍼가 잘 맞구나라는 거를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사항은 여기서 그렇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요, 제가 미처 짚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또 복습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는 그 금융기관의 그 내부 업무인 그 준법 감시인과 감사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통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라든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조직이 그 조직의 목표에 맞게 모든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임직원들의 일탈과 위법 행위를 막게 전체적인 그 업무의 이행 절차를 그 규정해 놓은 것이 내부 통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부 통제의 중심에서 일하시는 분이 준법 감시인과 감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법 감시인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등록된 준법 감시는 반드시 한 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격 요건은 한국 회계사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변호사의 경우 관련 업무를 뭐 법무법이나 회계법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하신 분에 한해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아니면은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이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준법 감시인과 감사의 큰 차이는 준법 감시인은 사전 감독 및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내부 통제의 그런 사항들을 직원들이 잘 준수할 수 있게끔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요. 감사의 경우는 모든 일이 이제 발생한 후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제대로 그 법칙대로 법률대로 아니면 업무 이행 그 매뉴얼대로 진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감독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감사에 있어서는 이제 내부 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감사로는 뭐 감사원 감사라든지 아니면 금융감독원 감사라든지 한국은행 감사라든지 아니면 좀 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세무조사 이제 국세청에서 감사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중요한 감사로는 나중에 결산을 위한 그 대형 회계 법인들의 그 외부 감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용어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는데 금리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사실 금융권에 그 지원하시고 금융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금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금리 자체만도 굉장히 큰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금리라는 거는 어떤 이제 거래하는 주체 간의 그 금리로 해서 기준금리가 있고 시중금리가 있고 뭐 은행 간의 거래인 이제 단기인 뭐 콜금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리보금리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이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적금을 들어가면은 예금의 금리가 얼마입니다 하는 명목상의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물가 상승률을 완전히 반영해서 명목상의 금리와 별도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얼마 정도 올랐다고 하면 그 부분을 뺀 실질 금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강의 내용은 그랬었고요.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그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려 준비해 온 것이 있는데요. 자,
어떤 분들이 그 준법 지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준법 지원인과 준법 감시인에 대해서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법 지원인과 준법 감시인이 이름이 상당히 비슷해서 여러분들 혼동하실 수 있을 텐데요. 준법 지원인과 준법 감시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준법 지원인인 경우에는요. 상장,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5천억 원이 넘는 상장 기업에 있어서 어떤 그 내부 통제를 감독하고 지원하는 그런 적용되는 그런 그 준법 관련한 업무를 하는 분이 준법 지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준법 감시인의 경우는 저는 지난주 그 강의에 했듯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준법 지원인이나 준법 감시인 모두 그 기업에 있어서 그 내부 통제라는 부분을 잘 감독하고 또 두 곳 모두 다 내부 그 준법 통제 기관이라는 그 성격은 같은데요. 준법 감시인 같은 경우는 꼭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금융기관이 존재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준법 지원 부서가 있지만 등록돼 있는 감시인이 반드시 한 명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준법 지원인인 경우에도 5천억 원이 넘는 자산 규모가 5천억 원이 넘는 그 기업의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공개되어 있고 그 투자자 입장에서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내부의 준법 경영이라든가 준법 경영에 초석을 깔고 이런 투명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사실 이것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 의해서 준법 지원인을 반드시 기업에도 두도록 의무화되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당장에 어떤 수익을 올리거나 그런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 준법 지원인 제도를 잘 지키지 않아도 처벌 제도가 별로 없어서 그 기업들이 이걸 잘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성의 소리도 높아지고 관련된 회의도 이제 열리면서 준법 지원인 제도를 계속해서 잘 보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원인이라든가 준법 감시인 모두 그 준법 경영을 잘 정착을 시켜서 기업들이 투명해지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중요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익히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준법 감시와 이제 내부 그 감사라든지 외부 감사에 관련된 제가 신문 기사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 조금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거 이제 최근 기사인데 캠코와 예보가 내부 감사로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우등생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캠코는요 한국자산관리공사고요. 예보는 예금보험공사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다 모두 금융공기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금융공기업들이 내부 통제나 그런 것들을 잘 정비해서 이러한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거는 저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기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이 먼저 투명해져야 기업들도 그런 투명 경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의 역할을 참 생각해 볼 텐데 그 부분에 있어도 공기업이 먼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지금 이건 조금 민망한 기사인데요. 거짓으로 빚 독촉을 한 신한카드 직원이 금감원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미흡한 내부 통제 개선 조치로 경고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신한카드 직원이 이제 연체된 아마 고객한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약간 고객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을 이제 전달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고객한테 뭔가 불만사항을 이제 초래한 그런 일이 됐던 것 같던데 이것은 사실은 기관에서 신한카드사에서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었고 사실은 내부 통제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관리를 못한 문제 때문에
고객에게도 그런 이제 부담이 되는 피해가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사실은 이제 뭐 연체 금액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객들하고 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함부로 고객에게 무슨 뭐 압류되고 있다든지 그런 협박성 전화를 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대부업체와 같은 그런 느낌의 일인데, 이런 것들이 내부 통제하고도 관련된 업무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사학연금, 기금운용, 그 통제 규정 시설에서 준법 감시인도 채용을 하고 내부 통제도 마련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사학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닌 정말 노후라든가 뭐 10년이나 20년 장기 후에 그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모아둔 돈이니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운용하는 기관들이 내부 통제라든가 준법 경영이라든가 투명 경영에 굉장히 힘을 써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학연금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 그런 연금이죠. 그것이 이제 그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기금 운용 내부 통제 규정을 마련하고 이것을 이제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법 감시인을 채용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법 감시인이라든가 준법 지원인 제도는요, 당장에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기업 내에 있어서 어떤 윤리의식이 무너지거나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큰 손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떠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직무라고 해서 이것을 게을리하거나 아니면은 채용하기를 꺼려한다는 거는 사실 앞으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법 감시인이라든가 감사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뭐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업무 가치관에 있어서도 이런 그 돈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 업무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금감원이 26일 자산운용사들에서 그 내부 통제 모범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워크숍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직무에 관해서 만약에 금융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다, 아니면 또 금융권에서 준법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다, 감사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면은 서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이제 가져서 서로 좋은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는 건데, 물론 이제 본인들의 그런 어떤 그 이익이라든가 그런 이익 집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지만, 이런 모임을 가짐으로써 어떤 규제라든가 규정 같은 거 좋은 사례를 공유해서 그런 그 제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이 물론 이제 준법 감시라든가 감사라든 그런 직무들은 어떤 이제 RM이라든가 마케팅하는 분들처럼 외부 분들하고 많은 그런 교류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런 그 같은 업무를 하는 분들이 모임을 가짐으로써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아마 기업에 가시면은 또 뭐 마케팅 업무를 한다, 그럼 아니면 또 무슨 뭐 회계 업무를 한다 그러면 학회에도 자주 참가하시게 되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아마 좀 더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사실 이건 이제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중요한 기사가 나와서 제가 또 가져왔는데요. 대우조선이 부실 감사로 안진회계 임원들이 이번에 이제 무더기로 실형을 받게 되었다는 아주 최근 뉴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우조선 사태에 대해서 잘 많이 신문 보도를 통하거나 아니면 신문 지상에서 많이 보시게 됐을 텐데, 이 한 기업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기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문제가 됐고, 또 어떤 이제 그 금융기관으로서 자금을 지원해준 금융기관에 큰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서로 그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금융기관의 돈은 다 여러분들의 돈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고, 또 그런 데에 있어서 부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엄중히 문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무슨 내용이냐면요. 안진 회계
회계법인이 그 대우조선 감사의 그 주요 가장 그 메인 그 감사 기관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간단히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사를 받는 기업 쪽에서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을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은데요.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을 지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다음 내년에도 우리 회사에 감사를 하고 싶으면은 좀 잘 좀 해주세요 하는 약간 그런 청탁 관계라든가 해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안진회계법인이 이 대우조선 감사에 있어서 적정 의견을 냈었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적정 의견이라는 거는 회계감사 보고서와 실제 회계하고 거의 일치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가 거의 믿을 만한 수준이다라고 그 의견을 냈던 것인데, 사실 대우조선은 그때 당시에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분식회계라는 거는 네, 그 재무 상황을 좋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영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위법행위인데요. 굉장히 큰 위법행위인데 그것을 눈 감아주고 적정 의견이라고 낸 것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상장을 했을 때 그런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했던 안진회계법, 우리나라 3대 그 빅 회계법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들이 굉장히 큰데, 뭐 한영회계법인 큰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대형 회계법인에서 이 분식회계를 일부 눈 감아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적정 의견을 냈기 때문에 관련해서 담당했던 그 회계법인의 임직원들이 모두 아주 굉장히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형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을 받게 됐다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기업에서 그 기업에 가시게 되면 이 분식회계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로 자주 거론이 될 거라서 아마 분식회계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특히나 금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마무리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를 해드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요. 제가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부동산 금융을 이제 그 진행하는 은행의 부서들이 투자금융부 또는 IB 금융부 부서 또는 IB 그 금융 부문으로 나눈다고 그런 식으로 명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은행의 투자 금융 업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요, 투자금융부 IB 업무 중에서 뭐 유동화 업무라든가 인수금융 업무라든가 부동산 PF, 프리-IP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러한 업무들은 전반적으로 은행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업무들은 아니고요. 관련해서 증권사라든지 캐피탈사라든지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금융부의 IB 업무라는 거는요. 기업이라는 곳이 사실 어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M&A 같은 걸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성장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되는데, 그런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있어서 뭐 금융 자문을 주선하거나 투자 업무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칭해서 투자 금융 업무 또는 IB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단순히 대출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 좀 더 수익을 다각하기 위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부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의 그런 기법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외국계 금융기관도 상당히 많이 앞서서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금융기관에서 좀 더 중요하게 하게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업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재미있는 업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뭐 이제 언더라이팅이라는 건 인수 업무고요. M&A 자문 같은 거 하고 자기자본 투자라는 업무를 하는데 M&A는
주관사는 증권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은행이 M&A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M&A에 관련돼서 자문을 하거나 M&A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거나 그런 형식의 IB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자기 자본 투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PI라고 해서 Principal Investment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은행도 가끔은 론이 아닌 대출 형식이 아닌 자기 자본 투자 형식으로 해서 그 투자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증권 회사도 이런 자기 자본 투자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구조화 금융, 그래서 SF라고 해서 Structure Finance라는 그 부문이 있는데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이 부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금융부의 IB 업무를 전체적으로 나누면은요. 자, 자기 자본 투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린시플 인베스트먼트 쪽하고 구조화 금융이 있는데 구조화 금융 업무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PF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부동산도 투자하지만 재미있는 것이 뭐 해외 제작 금융 예를 들어서 건설 플랜트, 그다음에 인프라라는 건 이제 SOC 쪽, 그래서 도로, 항만, 발전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건설 회사도 보시면은요 단순히 주택 사업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토목 분야도 있고요. 예를 들어 다리라든가 그런 뭐 항만 시설을 하는 토목 분야 있고 일반 집을 짓는 주택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를 중국에다가 공장 시설을 건립하다든지 그런 이제 플랜트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트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그런데 다 그 구조화된 금융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저는 이제 그 뭐 인천대교라든가 그런 데를 지나갈 때는 여기에 어떤 금융기관이 참여를 했었지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어떤 고속도로를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새롭게 건설된 그런 이제 뭐 인천대교라든지 그런 데를 지나실 때 보면은 요금을 징수하는 곳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물론 이제 뭐 도로공사나 그런 분야에서 일부 관리 차원에서 받는 돈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다리라든가 그 도로를 건설할 때 금융기관이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요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부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회수하고 그 수익을 계속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자산 운용사를 건립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그 투자를 하고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수금융이라고 해서 언더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 및 채권의 발행 업무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ECM, DCM이라고 해서 ECM은 이제 에쿼티 캐피탈 마켓이고 DCM은 이제 뎁 캐피탈 마켓인데 이런 것은 은행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무를 주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번에 제가 대형 금융 대형 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 대형 금융 지주사 소속으로 소속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대형 금융 지주사에 다 증권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각해 보면요,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기게 된다고 증권사를 주선할 때 있어서 아무래도 같은 금융 지주에 소속돼 있는 증권사와 연계를 하기 쉽겠죠. 그리고 또 금융 지주도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금융 지주사로 건립을 해서 증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캐피탈사들을 다 같이 두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연계하기도 하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M&A 자문을 하게 되는데 M&A 자문 같은 경우는 뭐 전략도 수립하고 대상 기업도 물색하고 그래서 RM들 같은 경우 은행의 RM들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업에 무슨 정보를 제공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은 증권사에 관련된 부분을 정보를 습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RM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연결된 그런 관련된 부서를 연결하기도 하지만 이게 증권사하고 관련될 때는 우리 일부는 우리가 여기까지 담당을 하고 이 부분은 증권사에 제안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업 일선에 계신 분들, 뭐 프론트 오피스라고 하죠. 거기에 계셔서 이제 영업을 하시거나 그런 프로젝트 수주하시는 분들은
은행하고 고객하고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른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릴레이션십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일을 잘하는 능력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이제 기업에 이런 형식으로 제안을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물론 대기업 같은 곳은 이제 자체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잘 갖추어주고 있지만,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기업 인수 자문 업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IB 투자금융부서에서 계속해서 기업을 방문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그때 기업의 니즈에 맞게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런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딱 맞는 제안서는 아닌데요. 이런 형식으로 보면 이제 IB 상품이 유동화가 있고 인수금융이 있고 PF가 있고 프리 IPO가 있는데 회사 니즈가 어떤 형식일 때 이러한 것들을 제안할 것인가를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기획은 이런 형식을 한다 그렇게 나타난 것인데 여러분들 유동화라는 게 뭘까요? 금융용어가 굉장히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유동화라는 거는요 쉽게 말씀드리냐면은 그냥 현금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실물이 하나 있다. 어떤 건물이 하나 있다. 그럼 그건 유동화 자산일까요? 비유동화 자산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 현금이 될 수 없고 그것을 매각하려면은 시간과 어떤 일정한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런 실물 부동산 같은 건 비유동한 자산으로 분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리츠라는 거, 부동산 금융에서 리츠라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 리츠를 설립하는 이유가 돈을 모아서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유동화를 좋게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좀 더 활력 있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수록 유도하는 효과를 준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유동화라는 거는 만약에 실물 투자된 부동산을 만약에 주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바꾼다면 주식 시장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화라는 건 항상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유동화에 관련된 것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금융이라는 건데 M&A 같은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PF라든가, 그다음에 프리 IPO 같은 경우는요. 당장에 상장을 하기 어려운 기업에 있어서 이제 이런 프리 IPO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IPO 상장하고 하는 거는 그것도 증권사에서 하는 업무라서 이런 프리 IPO를 제안하고 IPO를 할 때 당시 이제 자금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이 대출을 하거나 그런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지난 뉴스긴 한데요.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 투자 금융 부문의 강화에 나선다. 그래서 금융팀과 부동산 금융부가 통합 재편을 한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원래 고유의 예전에 생각했던 무슨 무역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환 관련 업무라든가 그런 이제 예금 대출 업무 외에도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성 금융, 그러니까 스트럭처 파이낸스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은행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여러 사업을 다각화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금융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채용 공고가 나온 게 있어서 이거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에 투자금융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내부에서 공채로 들어와서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인력을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좀 더 준비된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력직으로 그렇게 뽑는
그 준비된 사람들을 뽑는 경우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채용이 되는가 하면은 채용 분야는 투자 금융 인수 금융 쪽이죠. 아까 M&A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근무 부서는 투자 금융 부대 자격 요건이 경제, 경영 또는 유사 분야 학위 소지자로 투자 금융 회계 법인 신용평가 법인에서 유경험자를 찾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평가 법인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무디스라든가 S&P라든가 국내에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기업 가치 분석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평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M&A를 하거나 그런 그 기업들이 딜을 할 때 기업 가치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 자격은 뭐 신디케이션 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자 굉장히 환영한다고 나와 있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관련 딜 유 경험자를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요 금융 분야에 예전에는 무조건 뭐 경영학과라든가 경제학과라든가 무역학과라든가 그런 데를 졸업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만 그 진입을 하시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뭐 따로 석사 과정을 하셔가지고 금융에 대한 조금 그 정확 공부를 하셨다든지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라든지 그런 전문 분야에 소속된 분들의 채용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뭐 다른 그 자원 관련했다든가 아니면 뭐 신소재 개발을 했다든가 그런 관련 그 전공자인 경우에 그 금융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식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또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CPA나 CFA, MBA 등 그런 그 자격 소지자를 채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영어 능통자를 선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것들이겠죠. 그러면은 해외의 그런 유수의 금융기관과 해외의 기업들과 함께 같이 진행할 그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 능통자를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고요. 문서 자체가 영문으로 된 문서가 많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영어 능통자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제가 그 인턴이 마침 투자금융부에서 인턴 생활을 한 친구가 그 수기를 올려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준비된 분들을 뽑다 보니까 인턴을 한 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인터넷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계셔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무를 정해놓고 그것에 관련된 인턴 생활을 자꾸 도전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투자금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련해서 내가 어떤 인턴을 만약 투자금융부가 아니더라도 뭐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번역을 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데서 인턴 생활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그 수기를 제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업무는 투자금융부서 안에 다양한 부서, 예를 들어서 M&A, 인수금융부서, PI, 자기자본 투자하는 부서,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기업 그 금융부서 등이 있는데 업무에 크게 분류를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맡은 업무는 산업 분석, 기업의 가치 평가, 간단한 영문서 작성과 번역일을 맡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라든가 산업 분석을 이 인턴 친구는 해봐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요. 사실 인턴 생활이 짧거나 그렇게 이제 인턴을 하다 보면은 주요 업무를 같이 인발부돼서 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 부서의 분위기 정도를 좀 파악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위기만 파악하게 된다고 해도 내가 갈 곳인지 아닌지를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재미있는 점에 대해서 이제 그 기술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근무했을 때에는 어떠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사의 분위기가 투자금융부는 공공의 적이 되어 있을 시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자금융부가 공공의 적이 되어 있다는 게 다른 부분보다는 아마 은행에서 지원과 관심을 많이 투여하다 보니까 좀 시기와 질투를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은행에서 사실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고 다들 많이 내부적으로도 지원하고 싶어하는 부서이거든요. 자, 하지만 다른 인턴들과 달리 블룸버그도 살짝 이용해 볼 수 있었으며 임원진들 앞에서 DCF 모델을 이용한 기업 가치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욕도 많이 얻어먹고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블룸버그가 뭘까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블룸버그라는 곳은 미국의 그 경제 미디어 그룹입니다. 그 블룸버그는요. 그 미국의 주식시장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는 단말기를 증권시장,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제공하고 납품함으로써 굉장히 성장하게 된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에는 그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으로는 압도적인 단연코 선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로서는 뭐 톰슨 로이터 같은 곳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 블룸버그와 톰슨 로이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딜링룸이라든가 은행의 딜링룸이라든가 주식 그 증권회사의 딜링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중개하는 그 딜링룸 그 중개 그 외환 딜리 그 중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항상 그 블룸버그 단말기를 놓고 그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선점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러분들 한번 그 블룸버그가 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DCF 모델은 제가 보기에는 모델링을 하는 하나의 그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아쉬웠던 점은 짜증나는 점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애로사항 정도라고 하고 싶네요. 그래서 부서의 특성상 숫자 하나하나에 정말로 민감해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엑셀 작업 상당히 많고요. 숫자 하나가 틀린 거에 따라서 가치평가 달라지고 수익 구조 달라질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은행에 가신 분들 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뭐 수학을 잘한다든지 그런 분들 뭐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숫자 감각이라든가 꼼꼼하게 이 수치 처리를 하는 것이 업무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엑셀 작업 시 제가 실수로 숫자를 잘못 적어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엑셀 작업을 하면 2번씩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가끔 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있는데 순간 무방비 상태로 전화 받아서 어버버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일환인데요. 이 전화가 사실은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화 받는 기술이요. 그 기업의 사실 이미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전화 받는데 이분이 신입사원이구나 아니면 이분이 좀 더 능숙하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이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전화이기도 하고요. 가끔 전화를 하는 전화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일을 좀 잘하시겠구나 아니면 이분은 좀 다른 분들과 소통이 부족한 분이겠구나라는 판단을 대략적으로 가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 한 통이라고 우습게 보실 것이 아니라 인턴 생활을 할 때 전화만 잘 받고 잘 대응을 하셔도 아마 칭찬 많이 받으시고 신입사원에 입사하셔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NCS에서도 그 전화 받는 부분에 대한 그 전화 응대 기술에 대한 부분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업에서는 전화 한 통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역량까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화 받는 그런 매뉴얼을 좀 잘 숙지하셔서 능숙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평가하기에는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냐. 그래서 가끔 야근이 있고 취미생활 및 다양한 다른 활동도 가능한 정도이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친구의 경우 제가 보기엔 인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던 것 같고요. 가끔 현업에서 정말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말을 반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가 만약에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고 공동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일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긴박하게 갈 때가 많기 때문에 밤샘 작업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뭐 어느 기업이나 업무가 어떤 책임 기한을 넘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 좀 필요한 그런 업무 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업무 강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재미있었다. 어느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인턴이었던 친구의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이제 이런 수기를 통해서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됐었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됐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도 금융의 이해를 돕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융에서 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경영학과라든가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에게는 좀 더 익숙한 단어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여전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금융 용어라는 게 신조어도 많이 나오고 어떤 현상에 관한 것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한 숙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실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실 채권이라는 말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채권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받을 돈을 약간 어렵게 좀 있어 보이게 말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부실 채권이라고 하면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자금을 빌려 주었었는데 그 기업이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가 없게 됨에 따라서 묶여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돈이 부실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실 채권, 이건 정의고요. 자, 부실 채권도요, 모두가 다 똑같은 부실 채권이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정상과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상까지는 부실 채권이 아니고요. 여기서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이 이제 그 부실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물론 단계별에 그런 다 그 정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회수 의문 정도만 들어가도 사실은 거의 떼인 돈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건 거의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추정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돈을 회수를 못하게 되는 것이 결정이 나서 손실액으로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채권, 부실 채권의 단계를 정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IFRS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 말씀드리면서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앞으로 그 부실 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단계별로 자금을 쌓아 놓는 것이 대손 충당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그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해서 은행에 대해서 부서들 얘기하고 있고 뭐 용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들은 것들하고 자꾸 연결해 보시면 조금 더 뭐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생소하셨던 것도 좀 더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은산분리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산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 뭐 한쪽에서는 은산분리가 이제 바람직한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쪽에서는 굳이 뭐 기업이 그 은행의 자본을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왜 문제 삼느냐, 오히려 발전을 져야 한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정의를 보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은산분리라는 거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나라는 산업 자본이 은행의 자본을 가질 수 없게 되니까 어떤 주주로서의 행사를 할 수가 없게끔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어떤 그 기업이 은행에 지분을 보유해서 어떤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 모여 있는 은행이
한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어떤 그런 준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투명 경영이라든가 그런 것들, 은행의 그런 금융의 전반적인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은 은행법상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산분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것도 신문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은산분리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용어를 이해하시면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그 준법 감시 관련하고 감사 관련된 신문 기사와 그 이제 또 지난번에 했던 강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투자금융부가 부동산 금융 외에 또 어떤 분야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처음에 그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린 거와 같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질문 답변을 해 주시면은요, 제가 그 여러분들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 궁금한 곳을 좀 더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이번 주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ld myself to take it slow, wait and see will this work